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국책사업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이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고 국비 지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 포럼의 류재한 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신민지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제처를 거쳐 연말에는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아특법 제정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본격 투자가 이뤄지고 2021년에는 아특법 개정안까지 시행됐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당초 책정된 총 사업비 5조 3천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비에 편중돼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 지출은 예산 계획 대비 3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출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국비 지원이 더 줄어 사실상 기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매년 1,800억 이상의 어떤 국비 투입이 지방 보조 사업과 같이 투입이 돼야만이 당초부터 그려왔던 그런 사업들의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곳은 사실상 국회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완결을 위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운영됐던 민관정 협의체의 복원과 아특법 일몰기간 연장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네, 잠깐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지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쌓여져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두고 살펴봐야 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조성 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있는데 그쪽 기능이 아예 지금 상실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추진단이 있죠. 근데 이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 직위가 아주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의 기능 상실, 두 번째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세 번째 소통의 문제, 이 정도로 먼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위원회, 네. 여기 지금 위원장이 2년 넘게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 지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이 위원회 위원장이 없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 6월 8일 날 임기가 종료가 됐고요. 6월 9일부터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성위원장도 공석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게 지금 아특법 제29조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그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한 8개 정도가 더 많은데 그중에 3가지만 중점적인 거 아주 핵심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그다음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금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 부문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럼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성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조성사업 관련 심의 기록 자체가 상실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고 그 조직에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좀 놀라운 일입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상징적인 부분이 대통령 직속이었던 이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좀 지위가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단번에 보이는 것인데 정부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먼저 과정의 부재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사업의 핵심 파트너이자 공동주체인 광주시와 상의를 하지 않았고 또한 그거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고서 지금 물론 일괄 입법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태도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정부가 그런데 이번에 그 예를 들면 이 조직위원회에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바꾸기로 한 이런 내용들, 이런 시도들 처음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022년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이 한번 됐다고 하는데 지금 2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지금 반발이 지금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과연 무산이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강행해 버릴까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추측도 분분합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 예상되는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를 좀 잠깐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증대합니다. 즉 대통령이 조성위원회 직속일 때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을 때는 뭐 예산 확보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하지만 그 대통령보다도 지위가 낮은 국무총리 산하로 갔을 때 그게 훨씬 더 원활하겠는가? 뭐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벌써 시민사회와 소통이라든지 공동주체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뢰 상실이 먼저 이루어진 거죠. 이제 다시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로 돌아가겠습니다. 2008년에 이미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조성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단도 폐지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다음에 2022년 정부안으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위 격하라는 시도가 있었고 2024년 8월 1일 지금 또 한 번의 시도가 지금 이루어진 거죠. 자, 당시에 지역사회에서는 조성위원회의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 이게 계약법이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시민사회에서 비판과 우려를 또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그 조성이가 대통령 직속임과 동시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대통령이 조성위원장을 맡는 게 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그리고 힘있게 예산 문제라든지 더 확실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특별법을 근거로 한 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당초 2024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202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기한이 2028년까지 한 차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종료까지 이제 4년 남은 상황인데 이 4년이 긴 시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보면 속도도 더디고 예산 투입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직까지 실제 국비 투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특히나 많습니다. 2015년도에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시간과 예산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조성 사업의 또 다른 축인 5대 문화권 사업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은 202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아특법의 유효기간은 2031년까지죠.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을 투입할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9년부터는 그럼 어떻다는 얘기냐? 2월 사업이죠. 그러니까 승인 후에 그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에만 예산이 집행이 되겠죠.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잔금을 집행하는 정도로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합계획이 변경이나 연장되지 않는 한은 4년이 예산 투입의 실질적인 시한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건 참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조성사업은 종합계획 틀 차원에서 볼 때 연차별 실시계획으로만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에 반영된 사업을 지금 이게 나중에 기재부의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되는데 지금 종종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보면은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볼 때 그 5개 구의 뭐 수건 사업 같은 게 반영된 점에 있어서 좀 우리가 걸러내지 못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 자체가 기재부에서 지금 계속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한탄스러운 얘기죠. 이게 근데 좀 궁금한 게 교수님, 이게 이제 특별법이라고 해서 조성이 되고 또 특별법이 연장이 됐을 때는 이제 좀 안도했고 또 이제 기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예산 같은 것들이 국비 투입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좀 용어의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투입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은 해주는데 그것을 쓰는 것이 저조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자체가 약속된 국비만큼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국비 투입이 저조하다는 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 2,912억이죠. 인데 이 지금 비율이 지금 46.9%, 그러니까 2조 4,803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화전당 건립 운영 쪽에가 1조 8,893억인데 여기는 1조 6,40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86.8%가 진행이 돼버린 거죠. 반면에 지금 4대 역점 추진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등 3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국비가 1조 3,807억인데 4,012억 정도. 그러니까 29.6%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지방비는 7,896억인데 2,553억 정도. 그러니까 32.3%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한 30%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그렇게밖에 진행이 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광주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비의 그 매칭을 50%씩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이 일어나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광주시가 감당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또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재부에서 말 그대로 퇴짜를 맞아가지고 되지 않은 사업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부 승인은 미승인과 다름없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내거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거면 그렇죠. 사실상 그것은 이제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뭐 이제 좀 다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크게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건립 또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연관해서 5대 문화권 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뭔가 예산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이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에만 잔뜩 몰려 있고 이 나머지 5대 문화권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인지도도 굉장히 낮고 투입된 예산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 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위원회가 2년 동안이나 이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올해 이 조성사업 예산이 지난해 513억이었는데 지금 절반 정도로 깎였고 조성의 위상 격화와 함께 내년 예산도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적시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겠죠. 그래야만 지금 계속 사업들의 단기적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반 조성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 본격 추진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다음에 사업이 정착이 돼야만 될 것이고, 다음에 사업이 확산이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 사업은 초기부터 전당 건립에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중되었고, 지금도 전당에만 국비가 거의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조성 사업은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대 문화권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도시환경과 같은 이렇게 3개 역정과제 예산이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까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투입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전에 좀 표현이 지나칠 수는 있지만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회장님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2021년도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아시아 문화전당과 아시아 문화원이 합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단일 국가기관으로 합쳐지면서 이 조성 사업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3년이 지난 현재 장점도 있고 좀 단점도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만큼 해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년을 좀 평가를 해주시죠. 지금 운영과 사업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업 면에 있어서는 전당,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사업을 좀 잘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당 운영을 잘해서 지금 전당을 찾는 관람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전당은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사업 전반을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쉽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전당과 전당 재단이 지금 나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내부적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전당이 전당 재단이 존재하고 전당 군입하시거나 전당이 있다든지 이런 내부 운영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왔습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그럼 현재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이 정착이 됐다라고 평가도 해주셨고 찾아오는 관람객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아시아 문화 전당 자체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쪽으로 좀 더 갔을 때의 비전이 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은 지금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지금 많은 것을 지금 현 전당장 이강현 전당장이 오시면서 광주 시민사회와 그리고 시와 많은 접촉을 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 소통의 부조의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역의 그런 그 컨텐츠라든지 좀 더 많이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고, 그리고 이 전당이 국가기관이만큼 국가의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그리고 많이 보여주고, 전국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오는 게 그 큰 관심사이자 목표겠죠. 하지만 그걸 제일 먼저 누릴 수 있는 쪽은 지역민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심사가 많이 반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 지금 회장님이 계신 아시아 중심도시 조성지원 포럼, 또 광주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또 광주 비엔날레와 더불어서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 유치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시도 줄기차게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사업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게 됐고 지금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해서 한 도시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노력을 바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광주는 2000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전 그 고재우 시장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미술관 분관 유치를 요구를 했고 그때 당시에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앙초등학교 동문회에서 동창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다음에 2018년에 민선 7기에서 또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를 했다는 것.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과 그리고 광주의 그 미래적 그 비전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광주는 문화 관련 도시 의제가 3개나 됩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이자 그다음에 동아시아 문화 도시 원년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10년 됐습니다만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거든요. 이 3가지를 만나게 하고 또한 이 3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는 접점에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거죠.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또한 광주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미술관, 사립미술관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미술관들은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충격에 있을 때도 그것에 충분히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자기조직화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도록 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거죠. 그런 점에서 광주는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많은 것을 노력을 해야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시민이 함께 나서 주셔야만 되고 지역 정치권도 다 함께 나서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그리고 언론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의 노력이 20년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렇게 기간이 길었던 만큼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 민선 8기 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이번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부는 입장이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립현대미술관만 해도 이 지금 분관을 유치하겠다라고 나선 게 광주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나 좀 치열한 상황입니까? 자, 지금까지 보면 서울에 수도권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이 있고요. 서울에 있고요. 덕수궁 분관이 있죠. 그다음에 청주가 2018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에 그 수장고가 넘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연초 제조 창문을 닫는 곳에 2018년에 들어섰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이 2026년에 들어섭니다. 그다음에 창원과 진주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지금 이 호남권에 근데 이제 호남권에서도 세계적인 선진 미술 도시인 광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들어서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지역에 이렇게 들어선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대구에 국립 근대미술관을 지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좀 공교롭기도 하지만 지금 이쪽에 빠져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진 미술 도시인 광주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역민분들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뭐 대구에도 국립근대미술관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미술관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의 분원이 생긴다면 그 분원이 하게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수장고 역할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이걸 20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20년을 준비하려거든 좀 똑같은 기능의 그것을 우리가 내놓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광주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서 그 세계 그 모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광주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서 그 미디어아트의 전문관으로서 거듭나겠다. 그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현재 동시대예술 쪽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근대미술 쪽은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대미술 쪽을 지금 덕수궁 미술관이 지금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조사 인력 그다음에 거기를 연구하는 능력도 지금 그 역량도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광주가 만약 분관을 유치한다면 근대미술 쪽 그리고 근대미술 쪽에서도 디아스포라 작가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작품을 모으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겠다라고 저희 기능의 차별화를 또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을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모습을 기본으로 해서 연계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성 사업 만료가 4년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 이제 이대로라면 종료 카운트다운에 이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들 거기에 대한 반응들, 반발까지 다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남은 시간은 적고 정부의 상황도 여의치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역사회는 어떤 제안을 해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모두의 그 시작할 때 말씀하셨죠. 먼저 민관정 협의체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제까지 보면 그 이전에 민관정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민관 협의체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끔씩 그게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가 뭐 기능을 다한다든지 아니면 대등한 관계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불신이 쌓였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체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관정 협의체가 공고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정치만 하더라도 광주에 7분의 그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우리가 지금 기재부에서 많이 막힌다고 그랬죠. 기재부 쪽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7분의 국회의원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가 들어와야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들어와서 다 함께 손을 잡고 국회에서 시에서 관련 지금 사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또 바탕으로서 광주시의 그 이미지는 어떻게 또한 그리고 쌓아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민하는 그런 진짜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최근 SNS에 보수의 괴멸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회자가 되고 있는 신평 변호사와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책을 한 권 갖고 나오셨는데 예. 서울 시골살이 두런두런이란 책입니다. 뭐 어떤 책인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제가 오랜 세월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은 시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 사계절의 그 농촌 풍경 네. 이것을 담은 그 산문을 네. 함께 그 엮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는데 네. 사람들 읽어본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그 따뜻해지는 책이라고 다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서문에 제 누추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빛으로 반짝였으면 연못에 튀는 빗방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연못에 튀는 빗방울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유 여사님은 그거 안 보셨죠? 네. 비가 올 때 연못에 그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네. 그 동심을 만들고 또 일부 살짝 그 튀어오르죠. 우유 광고. 그렇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은 의외로 그 마음이 아주 그 차분해지고 또 어떤 기쁨이 몰려오죠. 네. 그런 그 기쁨을 그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뭐 그런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 저는 언뜻 봤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뭐 저라고 잘 알겠습니까만은 무엇보다 뭐 어떻든 그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제일 바람직하겠죠.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충족되지는 않죠, 행복이. 네. 그러나 그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더 귀중하게 바라볼 때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과거에 그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마음을 한번 바꾸면은 바로 옆이 그 광명천지로 변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 그런 그 우리가 이 마음의 그 전환을 하고
또 말이죠. 좀 더 네. 이 세상을 향해서 너그럽게 사는 것이 이 행복의 큰 조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막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좀 뭐 삐딱하게 보는 면은 뭐 서울대 법대 나오셔서 판사 하시고 뭐 대학 로스쿨 교수 하시고 대통령 멘토로까지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출세 성공 뭐 가질 만큼 다 가졌으니까 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저를 전혀 네.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네. 저는 한평생 한국의 기득권 질서에 대항해서 싸워왔습니다. 특히 검찰과는 뭐 제가 네. 불태전의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속 싸워왔죠. 네. 그래서 우리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는 거죠. 저도 네. 아주 비참하게 지는 거죠. 저는 그 비참한 면을 몇 번이나 당해온 사람입니다. 하긴 저 법원 내부 비리 고발했다가 우리나라 법관 재임용 1호 탈락 판사 경력을 갖고 뭐 그게 계시죠. 시작이었죠.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거는? 글쎄요. 저는 뭐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원한 제야로 불렸던 예. 장기표 선생이 어제 별세를 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장기표라고 해서 대도의 글을 남기셨던데 뭐 인연이 있으신가요, 장기표 원장이랑? 뭐 그렇죠. 장기표 선생하고 네. 가장 가까웠던 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고 조영래 변호사님이죠. 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막역한 사이였고, 조 변호사님이 43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수시로 제가 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장기표 선생은 평생을 7번 국회에 나와서 떨어지고 3번 대통령 선거 나와서 선거 나갔다고 살 수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깨지고 이런 평생을 사시는데 이분이 가졌던 높은 뜻이라든가 기계 또 신념 이런 것이 너무나 아깝죠. 그분에게 만약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주어졌으면은 장기표 선생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가치 있는 역할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못내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의외로 쉽게 국회의원 그렇죠. 그러는데 예.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장기표 선생은? 아이고, 어떤 장기표 선생은 네. 자신의 신념을 깨끗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 분이죠. 현실과 타협해서 적당히 어디에 가서 좀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는 그거는 가치 없는 거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국 자기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인 명령은 버렸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사흘 전에 보수의 괴멸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이게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쓰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제가 예측해온 사실들이 거의 어긋난 게 없었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의 한국 정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집히는 상당 부분은 이 보수가 분열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보가 지금 진보 진영에서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대통령까지 진보에서 들어선다 그러면은 이 보수는 박근혜 탄핵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괴멸 상태를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러므로 시대의 선택이었다고 일단 평가를 하셨는데 시대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요즘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나요? 평가도 그렇고 지지율도 그렇고.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처한 어떤 적대적 환경 그것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그 바라보면은 네. 윤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이룩한 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죠. 그런 성과를 지금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적대적 환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취임 당시에 많은 언론과 또 시민단체 네. 그쪽은 이미 진보 쪽에서 어떤 그런 영향 하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네. 윤 대통령 또 윤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었죠. 저는 그것이 또 조금 너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가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청렴한 인물로 윤 정부 들어서서 우리는 처음으로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사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성과라고 꼽아주셨는데 청렴 부정부패 관점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이 논란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김건희 여사는 네.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그 실수를 하셨죠. 네. 그러나 그 부부 간에서 꼭 그 아내의 행위에 그 남편이 네. 다 그 속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그만을 두고 본다 그러면 네. 우리가 처음으로 이 그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 권력형 그 부정부패가 사라진 그 초유의 그 정부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그분이 그 금전적인 문제에서 대단히 청렴 결백하다는 것은 네. 뭐 그것은 그 누구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것도 그러면 권력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또 그 김정숙 여사 네. 그런 그 비리 혐의를 보면은 네. 그것이 그 직위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 아까 김건희 여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과연 김건희 여사의 그 비리가 그토록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냐?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네. 좀 더 객관적인 마음으로 조금은 합리적인 정신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잘못된 점과 네. 김정숙 여사의 그 비리 혐의를 두고 볼 때 네. 과연 어느 쪽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김정숙 여사의 쪽이 그것이 비리 혐의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에서요? 이거 지금 나온 이거 여러 가지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뭐 타지마을 방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그 막대한 옷값이라든지 또 뭐 관봉 이 현금을 그 사용을 하신 거라든지 또 지금 그 문다혜 따님의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소행들 그것과 관련해서 그에게 돈이 오고 가고 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기껏해서 네. 종북 인사가 파놓은 함정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억지로 우기면서 이렇게 받으라고 던지고 간 이 명품 가방. 백 하나 그거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예. 또 지금 통과가 됐는데 예. 이제 공천 개입까지 덧붙여서 이거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글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네. 법위의 존재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민 감정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자면은 네. 지난 총선을 끝나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저한테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또 더 나아가서 좀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가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한 분이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만약 우리가 지난번에 이 특검법을 만들 때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너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네.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아예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든 이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도 좀 전해달라고 저한테 일부러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한 번 더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무효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또 이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또 이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 아니 국민의힘에서 뭐 반대하고 뭐 이거 문제 있다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은 특검법 안 할 수도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의견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아니죠.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어느 누구 한 사람 여권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등 떠밀려서 만든 측면도 있다는 건가요? 등 떠밀려서 만든 건 아니고 네. 그런 것을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누가 좀 지나치다고 그래 말했으면 우리도 무리하면서 네. 굳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전달받은 말씀은 용산 쪽에 전달은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했습니다. 그 반응이 뭐라던가요? 그쪽에서? 특별한 반응 제가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제안이 왔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 보수의 괴멸 그래서 야당 측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괴멸할 것이다 보수는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건가요? 글쎄요, 이재명 당대표나 조국 당대표 두 분도 지금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죠. 제가 어렴풋하게나마 지금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어쩌면 두 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야권의 제3의 인물이 나와서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어렴풋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일극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단단한데 그게 바로 큰 약점이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권한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강대하죠. 이것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리 추측을 이 정치에 있어서의 명분이라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게 1심 재판입니다만은 네. 1심 재판이긴 해도 만약 그게 유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또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진로에 순조롭게 나가는 것을 막는 어떤 큰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보시나요? 그건 거의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 그럼 100만 원 이상이 나올까요? 나오게 되면은? 당연하겠죠. 당연하다. 너무 자신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100만 원 이제까지 선거법 재판에서 보면은 조그만 사실로 가지고도 다 100만 원 그렇게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오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은 형이 나오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면은? 아니 2027년 대선 때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대법원이 어떤 상고 기각을 함으로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유죄를 확정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시간을 끌면은 되는 거네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그 점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 지도자 조건 이런 걸로 시대 정신 그리고 내러티브 서사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 처음으로 한 2년 전부터 네. 조국 대표의 그 정치적 자질이 그 대단히 훌륭하다. 음. 그러나 그 제가 최근에 보면은 조 대표의 그 하는 행동, 여러 가지 행동들이 네. 조금 그 못마땅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이 그 한창 그 진행되던 시점에서 네. 조 대표의 파죽지세의 그 기사로 그 승승장구할 때 저는 그 조 대표가 그만한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차질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오로지 그 큰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조 대표를 만나서 조언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제가 그때 해주려고 했던 조언과는 지금 조 대표가 가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조언을 하기는 하셨나요, 만나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조 대표가 뭐 네. 어쩌면은 저한테 대한 이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제가 여하튼 네. 그 조국 사태의 그 문을 연 사람이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거부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저는 그 조 대표의 정치적 장래에 관해서 네. 조금은 어둡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동훈 대표에서도 뭐 능력이 부족하다 평가가 상당히 박하시던데 정권 교체 어려울 것이다. 한동훈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누구를 지금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뭐 2026년 가서 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시대 정신을 정확히 자기 몸에 체인할 수 있는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뭐 한동훈이든지 뭐 이재명이든지 뭐 조국이든지 네. 거기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평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